안녕하세요. 박채순 TV의 박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주, 해외 이주, 동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필자가 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가 장기적인 국정 과제인데, 이 국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제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나 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민을 받아들이고 해외에 있는 동포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을 위해서 지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인구학을 기본으로 하는 테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구학은 사람이 출생해서 사망하고 출생과 사망 또는 이동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인구학이.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출생하고 얼마나 사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동해서 이런 과제를, 이런 테마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인구학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해온 이래로 개인이든 집단이든 계속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생활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과잉이고 지방에는 소멸되는데 그것도 가까운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주한 거죠. 이제 멀리 해외로 이주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정확한 통계 숫자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왔다가 외국으로 나갔다가 외국에도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김포로 갔다가 이런 이동이 철새는 단순하게 이동을 하는데 철새처럼 늘 이동하는 게 인간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생성해서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40억 년.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나서 지구가 폭발을 해서 지구가 생성되고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그러니까 사람은 아닐지라도 생명체가 꿈틀꿈틀하고 태어났다는 것이 40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50만 전 유닌원이 아프리카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유닌원이라는 것은 원숭이 같은 원숭이가 750만 전에는 아프리카가 지금 우리가 가장 뒤떨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류가 여러 가지 화석이나 조사에 의해 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유인원과 인간이 생활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750만 전에는 유인원이 아프리카에서 존재했고, 그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을 서서 걸어다니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현재 인간의 모습을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사피엔스는 15만 내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유인원이 750만 년에 생겼고 15만 년, 20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거기서 삶을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 아프리카에서 거주했던 인류가 5 내지 10만 년 전에 5만 년 내지 10만 우리 역사가 5천 역사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러니까 훨씬 전에 태어났고 원숭이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인간으로 변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인간이 5만 년, 10만 년, 5만 년 그러니까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5 내지 10만 년 전에 15만 년, 20만 전에 아프리카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5만 내지 10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저기 아프리카에서 중앙 아메리카, 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 왔다가 감차카 반도에 살던 유목민이 몽골리안 계통 인종들이 마지막 빙하기엔 제4빙하기 끝날 무렵엔 1만 년, 3만 년, 만 년 내지 3만 년 전에 베링 해협을 통해서 육로와 알루산 열도를 이용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고 이들이 BC 1만 년 전에 그러니까 BC 1만 년 전하고 1만 년 전하고는 다르죠. BC 1만 전은 2000년 전이 BC라고 그래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서력이 기원 1만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 아르헨티나까지 아르헨티나 띠에라 델 후에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착했다. 그것이 이제 북방 유입설인데 북방일 유입설인데 이를 주장하는 학자는 미국 인류학자 알렉스 흐들리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이리저리 전부 이제 펼쳐나가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이동을 해서 지금 현재 거주자가 됐다. 뭐 흑인, 백인, 황색인 여러 가지 인종이 있는데 그 인종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시작해서 쭉 자연 환경 따라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도착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부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에서 바로 저기 아프리카에서 대양을 거쳐서 남아메리카로 이동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아무튼 보질 않았은가 이것이 뭐 100년 200년 전이 아니고 만 년 전 5만 년 전 10만 년 이야기니까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추측을 해서 그때 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따져가지고 북방으로 해서 유입했을 것이다. 아니면 또는 대양을 거쳐서 이렇게 유입했을 것이다. 이런 이동했다는 그런 이제 저걸 발자취를 더듬어 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아무튼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낯선 곳으로 이동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국제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옛날 그 사람들 말고도 요즘 이제 우리가 최근에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이 아니라 우리 문명이 생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주를 해서 다른 데서 사는 이동에 나가는 그 상황을 국제 이주민이라고 한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1%가 된다는 겁니다. 2010년에 전 세계 인구의 3.1%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곳에 이주해서 3년 이상 사는 사람이다. 1년 이상 사는 사람을 3.1%라고 합니다. 70억 인구에서 3.1%는 얼마입니까? 1700만 명이 국제 이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중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살았고 또는 여기서 살던 사람이 저같이 외국으로 나갔다 또 다시 오거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외국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주해서 사는 거 국제 이주민들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종류에 보면 이주라는 말은 미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MIGRATION,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그런 것을 미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미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미그레이션 했다 E를 붙여서 ABCD E를 붙여서 엑시트 E를 붙여서 에미그레이션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 이민인데, 이주인데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에미그레이션. 그리고 보통 이민 가장 많이 쓰는 이미그레이션은 IMMIGRATIO인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이 에미그레이션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미그레이션이라서, 보통 우리가 이민 왔다, 이민 갔다 하는데, 이민이라는 그 숫자는 아까 이야기하는 미그레이션 숫자가 아니라, 표현은 미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동하는 것을 미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에미그레이션이거나 이미그레이션이라든지 사람이 이동해서 이동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나가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에미그레이션이 되고 출국하는 경우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그레이션이라 해서 입국하는 사람들, 입국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애매하게 사용하죠. 이민이라고 그렇게 보통 사용하는데, 출국이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사람이나 집단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이 모든 형태를 혼용해서 이민, 그 한자로 그 옮길 있잖아요. 사람이 움직인다, 옮긴다 하는 것을 그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혼동해서 쓰죠. 이민하고 출국하는 것하고 입국하는 것을 이민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인동포가 누굽니까? 한인동포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표현을 우리 한민족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그 한인동포, 해외동포, 뭐 한인동포, 재외동포 이런 말을 씁니다. 동포라는 것은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도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떠났던 이민 행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이민 행렬이 있습니다만, 해외 동포 등 이민자들이나 그들 자손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제주도 있습니다. 제주. 제 말씀드려서 자꾸 그렇습니다만, 저도 한국에 태어나서 전라도에 살다가 서울로 와서 20년 살다가 어려서, 그러니까 20년 살다가 서울 와서 살다가 서울도 훨씬 더 오래 살았나요? 외국에 나가서 20년 살다가 이렇게 60년을 살게 된 거죠. 제주라는 것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것이다. 제주라고 영어로 리턴이라고 그러죠. 리턴된 사람들을 제주라고 그러는데, 출국하는 사람들도 있고 입국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제주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출국 이민은 현재의 죄동포로 현지에서 거주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그 고난을 겪어가지고 했던 것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밖에 나가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그 집단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D-I-A-S-P-O-R-A,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는 개념 안에는 그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런 그 어려움, 그 고통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생 이스라엘 세우기 전까지는 움직여서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디아스포라였죠. 한번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겠습니다. 1860년에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의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 떠난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1860년대 우리가 그 조선조 말기에 굉장히 어려워서 기근도 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가장 가까운 연해주나 중국의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 떠난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조선 정부는 국경을 넘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최고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를 했고,
중국에서도 봉금령이라 그래서 한인들이 만주의 이주를 금지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 정부도 저쪽에 중국 정부도 그렇게 그것을 이주를 못하게 했다 발을 묶으려고 했었는데 그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탈북자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탈북자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욕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법으로나 출국한 나라거나 입국한 나라에서 법으로라도 막지 못한 그런, 물론 거기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그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극도의 가난하고 기근과 가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보호한 게 아니고 수탈을 하고 세금 징수하고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우리 1860년대 이후에 국경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조선에 팽배했던 기근과 흉년으로 인한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리고 1910년 이후 1910년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그때에도 또 이제 수탈하고 압박을 펴서 또는 어떤 분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 국경을 넘었고 또 일본으로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기다렸던 것은 우리 영화를 보면 뭐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가서 고생을 했죠. 어디 가서 자기 고향만큼 못한 게 현실이죠. 고생을 하고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가서 천대를 받고 또 죽기도 하고 고통도 겪고 했던 그런 이민의 역사가 우리나라에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1897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고종이 조선조 말때 1897년에 우리도 대한제국 제국에 대해서 제왕이 되고 그냥 왕에서 벗어나서 뭐 일본이나 중국처럼 제국이 대한제국이 됐는데 그때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에 끝났죠. 근데 그게 이제 1902년에 1902년 12월 22일 날 우리 대한제국 인민 그러니까 한국 사람 121명이 일본 켄가이 마루를 타고 젠불포항을 출발해 가지고 이틀 후에 일본 나가사키 항에 도착하여 신체 검사에 19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한국 사람들이 미국 기선 갤리고를 갈아타서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이 맨 처음 시작한 게 1902년에 12월 22일 날 제물포를 출발해 가지고 1903년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나가서 1903년 1월 13일 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이민선이 이거 하와이 이민 첫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 후가 하와이 이민은 자료에 의하면 1905년 8월 8일까지 64회에 걸쳐서 64번에 걸쳐서 7,415명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취업을 해서 떠났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64일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민 브로커들이 알선해 가지고 64회에 걸쳐서 7,415명 우리 미국에 물론 조금 더 먼저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나 독립운동회나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주류를 이룬 이민은 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취업을 해서 나갔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1902년부터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서 7,415명이 나가셨다. 물론 그분들이 1905년에
지금 뭐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분들이 생존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그 후손들이고 자손들이 생생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멕시코하고 그 쿠바 그 이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이 끝나갈 무렵엔 1905년에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으로 1033명이 이주했습니다. 1921년 이들 중 일부가 멕시코 유가탄에서 쿠바로 이주를 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1905년에 1033명이 멕시코를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 선박 안에서 3명이 돌아가셨다고 역사에 놓고 보면, 근데 1030명이 도착했다. 근데 1905년에 멕시코에 갔고, 그 멕시코에 갔던 사람들이 한 16년 지나다 1921년에 쿠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쿠바로 21명 쿠바. 그래서 우리 쿠바에도 한국 사람들 이민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거리가 먼 나라가 가까운 이웃인 북한이고, 가까운 그 우리 민족 북한이고, 그 다음에 쿠바죠. 근데 쿠바는 뭐 우리가 아직까지 그 외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크기 그 섬나라인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1921년에 쿠바로 갔던, 멕시코를 거쳐서 쿠바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 이제 거긴 그 쿠바에는 흑인들도 많고, 그래서 얼굴도 그 전혀 한국 사람 같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가서 보면 뭐 1세대나 보통 1.5세대, 2세대는 보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눈도 좁고 얼굴도 하얗고 체구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쿠바나 멕시코에 사는 그 우리 한인들 후손들은 4세대가 지나서 5세대쯤 되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분은 동양 사람들이다, 동양 사람 피다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결혼을 해서 그 피가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많이 섞어졌죠. 섞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흔적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뭐 멕시코, 쿠바는 그렇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소련 스탈린이 연오지와 극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지도자 약 2,000명을 제거했답니다. 그리고 17만 2천 명을 한인들을 5차에 걸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것이 1937년입니다. 1937년. 아까 우리가 1860년부터 만주나 연해주를 통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우리가 갔고, 그 후로도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담 넘어서 갔었는데, 스탈린이라는 친구가 2,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약 17만 2천 명을 한인들을 1937년에, 그러니까 1937년에 그냥 화물차에 실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보냈다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러시아가 일본하고 싸움을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생각할 때 일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첩자가 아니느냐, 일본은 가깝지 않느냐, 일본에 동조할 것이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스탈린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가축을 실은 화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몽땅 실어가지고 가다가 뭐 2만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요즘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가면 오랫동안 열차를 타고, 지금도 겁나게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열차를 타고 하는데, 그때 화물차에 실어서 그냥 보냈으니 고통이 얼마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2만 명이 거기서 돌아가셨다니까 얼마나 참혹한 그런
강제 이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디 집 있고 살만한 곳에 놔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저 인간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에다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부 그 실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스탈린 지금 어제 러시아에서 푸틴에 반대하는 그 군인이 25,000명이 푸틴을 향해서 저걸 해서 쿠데타 비슷한 걸 했던 모양이니 뭐 합의를 해서 푸틴이 그 절대 권력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저 녀석 언제 죽느냐 하는데 지금 푸틴한테 쿠데타 비슷하게 그렇게 갔는데 화해를 했는지 푸틴이 저는 걱정이 되네요. 그게 푸틴이 또 지가 손을 들었는지 약속을 해가지고 휴전 비슷하게 해서 다시 군인들이 제대로 돌아갔지만은 다음에 사람들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스탈린이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푸틴 같은 친구가 한국 사람을 그렇게 몹시 일게 강제 이주시켜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서 사시는 우리 동포들 후손들이 그때 그분들의 자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인들이 이제 러시아 지금 소련 연방이 해체돼서 각국이 독립을 했는데 러시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소련의 중심인 러시아에서도 한국 사람이 살고 계시고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또는 우크라이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등의 고려인 그분들은 부를 때 이제 고려인이라고 그러는데 고려인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일제말 강점기 말기에 한국에서 강제징용과 징집으로 1942년, 43년에 사할린으로 끌려간 한인들이 사할린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영토였기 때문에 사할린으로 갔죠. 사할린만 간 게 아니라 본토에도 가고 사할린도 끌려갔는데 사할린이 이렇게 1945년 일본이 손을 들어서 사할린을 러시아의 일정 부분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이었던 것이 사할린 땅으로 되니까 그때는 우리 이제 제국주의 밑에 우리 조선의 신민이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사할린 러시아로 가버리니까 러시아 사람이 돼버리니까 러시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국적 이런 거에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할린 동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할린 동포 김포에도 사할린 동포에 살고 계시고 저기 안산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을 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들이 조금 완벽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서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 말은 거의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다행히 우리 적십자들이 1989년에 대한적십자가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을 도와가지고 사업을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와야 되고 근데 그때는 1세대만이 했는데 이제 1.5세들이라든지 사할린 동포들도 이제 후손들도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 동포들, 우리나라 국민들 또는 한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62년 3월 9일 죄송합니다. 법률 1035로 해외 이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62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죠. 1962년 12월부터 브라질을 갔습니다. 1963년 2월 10일 브라질 도착했는데 1962년 12월부터 한인들이 브라질로 갔고
그 브라질을 처음으로 했고, 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의 그러니까 그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그 관리하에 정식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농업 이민을, 남미로 농업 이민을 간 겁니다. 물론 그 이제 유럽에 간 분들도 많죠. 유럽에는 그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탄광 노동자로, 광부로 또는 간호사로 많이 갔고, 이제 그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유럽에도 그 우리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론 여러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 뭐 유럽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새로 등장한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데로 이제 그 이민들을 가서, 아무튼 그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그 혈통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외교부입니까? 외교부에서 2년마다 해외동포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짝수해 통계를 잡아서 홀수에 발표를 하는데, 최근 게 이제 금년에 이제 그 작년에 통계를 잡아서 금년 말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 것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재외동포는 180개국에, 어디 다른 때는 또 193개국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180개국 이상 된 나라에 732만 5,143명이 거주한다고, 그렇게 이거 최신 2021년에 나온 그 외교부에 나와 있는 그 우리 재외동포, 해외 동포의 수가 그렇습니다. 그전엔 750만 명까지 갔다가 해외 동포 750만 동포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뭐 한국으로 이주해준 분들도 많고, 또 더 계속해서 안 나가고 출국을 하지 않죠, 요즘은 많이. 그래 현재 180개국에, 공식적으로 180개국에 732만 5,143명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게 2020년에 조사해서 2021년에 발표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거기서 살아보니까 이 재외동포 숫자를 확인할 때 그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나라엔 그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식 비자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 다른 나라에 nhập 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비자가 만료돼서 불법 체류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이 통계 숫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732만 5천 명 143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는 재외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동포라 하는 것은 재외 국민, 우리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가 뭐 한 22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더 많은 숫자는 이제 우리 혈통,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뭐 조선조에 갔든지 그 후에 갔든지 뭐 최근에 갔든지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국적을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그 중앙아시아나, 심지어 일본이나 그 캐나다 이런 데도 국적을, 시민권화, 그 나라의 국적을 얻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해서, 재외동포라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오랫동안 거기 가서 살던 중국 분들도 한족이 아닌 우리 한인들, 동포들도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30만 명의 재외동포가 우리 국내 인구 5,180만 명이거든요. 5,180만 명의 대비를 보면 14%입니다. 14%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남북한 총인구 대비해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730만 명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지만은 14%,
우리 그 남한만을 했을 때 14%가 남북을 합쳐서 10%가 외국에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많은 비율이 외국에 사는 그 우리나라는 최동포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 일본, 소련과 남미 등 이민을 갖고, 물론 유럽과 중동, 캐나다, 호주, 캐나다, 남아시아 등 동남아시아 등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떠났던 우리나라는 그 송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미그레이션,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이동이 많았던 그런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일찍이 조국을 떠났던 한인들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타국에서 악정곡도하면서 생존했던 디아스포라다. 디아스포라가 그렇죠. 고난과 그 역경 그런 것을 함유한 게 이제 그 유대인에서 나온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 디아스포라 못지않게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구소련 사람들뿐만 사할린 동포들, 멕시코나 쿠바 분들이, 이분들이 국적도 없었습니다. 국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일본의 강제 압방을 당했고 해방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살아 있으면서 이제 그 현지인 국적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적도 아닌 그런 그 고난, 그런 게 디아스포라였죠. 근데 이제 그 이민 나간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구별이 되고 초국가주의 트렌드 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재동포도 있습니다. 트렌드 나셔널리즘은 그 국가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바꿔서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데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가령 그 호주나 캐나다나 또 유럽에 최근에 갔던 분, 미국에 최근에 갔던 분, 이분들은 꼭 디아스포라 그 고난과 역경을 뭐 문화나 언어가 그 불편해서 고생은 하지만은 그 고초를 당한 그런 일본에서 살았던 우리 제일 동포라든지 그처럼 그렇게 심한 고통은 당하지 않아서 그분들을 디아스포라라 하기는 조금 그 미묘하고 트랜스나셔널리즘에 의한 재동포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730만 명이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 그래서 이제 큰 나라만 한번 살펴보니 미국에 263만 3천 명, 중국에 235만 명, 일본에 81만 명, 일본도 100만 명 이상이 됐었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 귀화를 하게 하고 아무튼 뭐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에 의해서 이제 81만 8천 명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23만 7천 명, 우즈베키스탄 17만 원. 우즈베키스탄 그분들이 이제 후손들이겠죠. 캐나다에는 아무래도 그 우리 그 최근에 가셨던 분들이 많고, 러시아가 16만 8천 명, 러시아 그 본토, 호주가 15만 8천 명, 베트남이 15만 명, 베트남이 굉장히 많네요. 카자흐스탄이 10만 9천 명, 독일이 4만 7천 명, 이런 정도가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나라에 그 거주하는 분들이 많죠. 뭐 아까 180개국에 732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면 한인의 혈통을 가진 분들은 730만 명이 해외 이주해서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여러 가지 그 원인과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해외로 나갔던 제 동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